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영상을 또 찍습니다. 그러면 한번 바로 들어가 볼까요? 이 책을 읽을 때 항상 생각을 하면서 읽어야 되는 게 무조건 책의 어떤 부분을 봐도 세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진짜로 삶을 사랑하고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사회에 이런 문화와 이런 분위기, 이런 사회 규칙 때문에 우리는 삶을 사랑할 수 없어. 원인 분석하는 부분이 있고, 세 번째로는 이제 해결책을 제시하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하면 사랑할 수 있지 않을까? 무조건 책은 어떤 페이지를 봐도 이 세 파트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는데요. 이번에 한번 3장 이기심과 자기애를 한번 보죠. 그럼 이기심과 자기애는 어떤 부분이냐? 원인 분석과 해결책 제시입니다. 자기애가 없으면 우리는 당연히 삶을 사랑하지 않는 거다. 그럼 우리는 왜 자기애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없을까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3장을 한번 빠르게 들어가 보죠. 첫 번째, 이기심과 이웃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을 사랑해야 돼? 아니면 나를 사랑해야 돼? 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아니면 나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일단 첫 번째로는 그 질문을 던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대답을 합니다. 그거는 정말 멍청한 소리야.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고 있고, 남을 증오하는 사람은 나를 증오하게 돼 있어. 남을 사랑해야 돼, 나를 사랑해야 돼, 이런 질문 하지 말고 다 사랑해 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남을 대하는 감정과 나를 대하는 감정이 똑같은 경우, 증오를 예시를 들어서 말을 하고 있고요. 봐봐, 증오도 결국 세상을 증오하니까, 남을 증오하니까 나를 증오하잖아. 마지막으로는 이 책에서 말하고 싶은 걸 하고 있습니다. 남도 사랑하고 나도 사랑하고. 근데 사랑은 뭘까? 왜곡된 사랑은 이런 거고 진정한 사랑은 이런 거야. 이런 식으로 책이 논리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쉽게 첫 번째부터 볼까요? 남을 사랑해야 될까요? 나를 사랑해야 될까요? 이제 이 문제는 항상 사회가 던지는 질문입니다. 기독교와 칸트 이런 사람들은 나를 사랑하는 건 죄라고 해요. 이기적인 사람은 죄다. 국가를 사랑하고 뭔가 내 의무를 다하고 타인을 사랑하고 남을 위해 인생을 살아가라. 기독교 같은 경우는 신을 위해 인생을 살아가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나를 사랑하지 말고 남을 사랑하는 거예요. 니체랑 슈티르너는 반대로 이제 남을 사랑하지 말고 나를 사랑해라, 좀 이기적으로 굴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내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남을 사랑하는 것은, 이거는 결국 내 인생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내 자아, 내 소중한 걸 포기한다는 거니까 그런 헛소리 하지 말고 이기적으로 살아 좀. 그러면서 새로운 철학의 시대를 폈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사회는 어떨까요? 지금 우리 사회는 경제, 자본주의 경제는 이기적으로 소비할, 너 돈을 많이 벌고 너를 위해 이기적으로 사용해. 너가 많이 벌고 많이 써야 너가 우리 경제에 이바지를 하는 거야 라고 경제 시간에 얘기를 하고 있고요. 도덕 시간과 학교, 또 부모님, 가족은 이기적으로 살지 말고 이타적으로 살아 라고 교육을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은 혼돈의 카오스인 거예요. 이기적으로 살으라는 거야? 이타적으로 살으라는 거야? 이기적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 안에서 내가 살아남을 수 없는데, 도덕적으로는 또 이타적으로 살으래. 남을 위해 걸어가다 담배꽁초 주우래. 이거 뭐라는 거야? 혼돈의 카오스입니다. 사람들이 막 정신병에 걸린대요. 그래서 이게 이상하게 합쳐져서 나를 위해 이기적으로 소비하지 말고 국가와 타인을 위해, 내 가족을 위해 돈을 벌고 돈을 써라, 이런 식으로 지금 현대 사회가 자리 잡아 있습니다. 너의 기쁨, 너 혼자만의 기쁨을 가지고 소비를 하지 마. 명품 옷 걸치고 진짜 비싼 밥 먹고 그거 눈꼴 시려, 그거 안 좋아, 하지마. 그거는 되게 이기적인 거야. 이타적으로 살아. 어휴, 회장님 돈 몇십억을 세상에 기부를 하셨어? 우와, 삼성 일자리 창출하려고 저렇게 돈을 많이 벌고 돈을 많이 써?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과도 어느 정도 맞죠? 이런 식으로 이기적과 이타적을 이상하게 카오스로 엮었다는 거예요. 결국 돈을 많이 써야 되는데
남을 위해 돈을 쓰는 방식으로. 지금 우리 사회도 많이 분위기가 변해가고 있는데, 조금 예전만 하더라도 막 명품 옷 걸치고 막 비싼 밥 먹는 게 쉽게 자랑할 수 없었던 사회였죠. 물론 지금 좀 변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서 지금은 좀 변해가고 있는 단계지만 그래도 이기적으로 살지 말고 이타적으로 살아라, 뭐 이런 게 사회 전반에 깔린 메시지라고 인식을 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요, 너무 심한 이타주의는 자신의 개성을 잃을 수 있어요. 내 생각과 내 개성을 다 잃고 파시즘, 전체주의에 쉽게 빠질 수 있습니다. 책이 이 에리 프롬의 글에 발췌해서 만든 건데요, 프롬이 또 1차 대전, 2차 세계대전 이때 사람이에요. 그때 독일 사람들이 쉽게 파시즘에 빠져가지고 유대인들을 되게 못 살게 굴었던 게, 그 사람들도 되게 이타적으로 살아라에 되게 세뇌를 받고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쉽게 그렇게 변할 수 있었다. 국가를 위해 유태인들을 차별해라, 이런 식으로 말해도 쉽게 선동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개성이 없으니까 내가 판단하지 않고 그냥 큰 조직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되면요. 그렇다고 이제 이기주의에 빠지는 건 딱 봐도 좀 이상하죠. 진짜 드럽게 이기적인 사람 보면 이거 좀 아니잖아요. 그렇게 인생 사는 건 누가 봐도 좀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기적으로 살아야 할까? 아니면 이타적으로 살아야 될까? 라는 이 갈림길에 봉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프롬이 얘기합니다. 야, 내가 나를 향한 감정과 내가 타인을 향한 감정이 다를 수가 없어. 이거는 프로이트의 이론과 굉장히 대비되는데요. 프로이트는 이 감정의 총량이 정해져 있다고 해요. 뭐 그걸 리비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랑 보존의 법칙이라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결국 남한테 에너지를 많이 쓰면 나한테 에너지를 적게 쓰게 되고, 나한테 에너지를 많이 쓰게 되면 남한테 에너지를 적게 쓰게 된다. 뭐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이건 이제 에리 프롬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남을 많이 사랑하면 내가 나를 증오하게 된다? 이거는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남한테 에너지를 많이 쓰면 나한테 에너지를 조금 쓸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나를 사랑할 수 있다. 나한테 에너지를 많이 쓰면 뭐 남한테 에너지를 적게 쓸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내가 날 사랑한다고 남을 증오할 필요는 없다. 둘 다 사랑하면 된다.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요즘도 이런 문장을 전 가끔 봐요. 남을 사랑할 힘으로, 그 조그마한 힘으로 나를 좀 사랑해라. 근데 이걸 만약 프롬이 봤다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아무나 사랑해라. 그냥 남을 사랑해도 그 힘으로 결국 나를 사랑하게 돼 있고, 나를 사랑해도 남을 사랑하게 돼 있다. 근데 좀 요즘 사회는 남한테 좀 에너지를 많이 쓰고 남을 많이 사랑하고 나를 홀대하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이 문장을 많이 쓰는 것 같은데요. 진정으로 남한테 에너지를 많이 쓰고 진정으로 남을 사랑한다면 나를 홀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남을 홀대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건 왜곡된 사랑이라고 프롬은 주장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증오와 사랑이 이 프롬의 이론에 어떻게 일치하냐, 그게 이제 뒤에 순서로 나오게 되는데요. 결국 증오라는 감정이 그냥 MBTI처럼 나는 증오하는 사람, 나는 사랑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딱 보고 이 사람이 나를 짜증나게 하네, 나를 해하네, 그랬을 때 증오심이 든다, 뭐 이런 식으로 좀 건강한 증오가 있는 반면, 이 안에 증오가 너무 가득가득해서 증오할 사람 없나? 하다가 조그만 건덕지라도 잡히면 으악 증오를 하는 그런 증오형 인간이 있다고 에리 프롬은 주장을 합니다. 그와 반대로 나한테 꽃을 선물해줬어? 나한테 뽀뽀를 해줘? 내가 널 사랑해, 이런 식으로 조건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진짜 마음속에 사랑이 가득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디 사랑할 사람 없나? 어디 사랑할 사람 없나? 계속 찾으면서 보이는 사람마다 다 사랑한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그런 사람은 사랑형 인간이겠죠. 그래서 이제 증오형 인간은 이타적일 수 없습니다. 남을 증오하기 때문에 이타적일 수 없고요. 자기 애가 없어요. 그리고 사랑형 인간은 이타적이에요. 남을 사랑해요. 근데 자기 애도 넘쳐요. 나도 사랑해요. 그게 사랑형 인간입니다. 그리고 증오형 인간은 사랑형 인간이 동시에 될 수는 좀 힘들어요. 증오형 인간이거나 사랑형 인간이거나 이게 좀 대립이 됩니다.
이걸 좀 자세히 한번 볼까요? 이제 증오에 대해서 좀 자세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 이제 반응적 증오와 성격적 증오로 증오를 두 가지 부류로 나누고 있어요. 이제 첫 번째 반응적 증오는요, 어떤 상황이 증오를 일으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누가 지나가다 제 머리를 팍 쳤어요. 그러면 제가 당연히 마음속에서 그 사람이 밉겠죠. 왜 내 머리를 치지? 짜증나네? 이건 반응적 증오예요. 이거는 나쁘지 않아요. 잠깐 증오하는 거. 근데 성격적 증오, 이게 좀 문제가 많이 되는데요. 아예 성격 구조에 증오심이 있는 거예요. 증오형 인간이라는 거죠. 증오하는 인간. 이 사람은 아무런 상황이 없어도 증오가 여기서 잠자고 있어요. 증오스러운 마음이 여기 다 있어가지고, 어디다가 욕 좀 분출하고 싶은데, 어디다가 한번 내가 해보고 싶은데, 뭐 여러 악플러, 또 요즘 많이 뉴스에 나오는 칼부림 부리는 그런 사람들이 다 증오형 인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극단적으로 가지 않더라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나는 내 안에 화가 많은데, 내 안에 증오심이 있는데 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많은 현대인들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 책을 쓴 거니까 뭐 그렇게 찔려야 할 필요 없습니다. 사랑형 인간으로 바뀌면 되죠. 좀 힘들긴 하겠지만, 이 사람들은 증오를 표출하면 오히려 마음의 안도감을 얻고 조금 뭔가 희열도 느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냥 뜬금없이 예를 들어서 어떤 테니스 선수가 테니스 라켓을 부쉈다. 사실 제 인생이랑 그렇게 관련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달려가서 그냥 욕하는 거예요. 아이고 국가망신, 아이고 대한민국 국가망신 시켰네, 이런 사람 빨리 퇴출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냥 내 부정적인 감정을 배설하면서 쾌감과 안도감을 느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속에 증오가 가득한 사람. 이 사람들은 왜 이런 증오형 인간이 됐을까요? 이제 에리 프롬은 얘기합니다. 가정교육을 잘못 받아서 그렇다. 어릴 때 교육을 잘못 받아서 그렇다. 어릴 때 가족, 부모님한테 교육을 받죠. 또 어릴 때 학교에서 교육을 받아요. 이럴 때 부모와 학교가 높은 확률로 아이에게 너가 생각하는 그 생각 하지 마, 너 개성 필요 없어, 제발 이 사회에 좀 적응을 해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자기의 개성을 잃고 내 주장을 잃고 사회와 융화가 돼요. 부모님께 이쁨을 받고 학교에게 이쁨을 받는 그런 학생이 돼요. 내 자아를 무시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부작용으로 마음속에 깊은 증오가 남게 된다는 거예요. 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릴 때 왜? 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하죠. 왜 이러는 거야? 왜 이거 하면 안 돼? 나 이거 하고 싶어. 왜 하면 안 돼? 나 때리고 싶어. 나 이거 먹고 싶어. 나 이거 사줘. 그런데 이제 프롬이 말하는 좋은 교육에 따르면 그런 이유를 다 계속 설명해주고,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이걸 할 수 없는 이유는 이런 것들 때문이야.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이것 때문에 이 행동을 좀 해야 돼 라는 걸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걸 설명하지 않고 야 귀찮아, 너 그냥 입 닥쳐, 내가 너 부모야, 내가 너 선생이야, 내가 설마 너한테 해가 되는 걸 시키겠니? 그냥 해, 그냥 내 말 들어, 너 생각은 틀렸어, 학교에선 이렇게 해야 돼, 너 네 꿈이 뭐 화가라고? 말이 되니? 너 선생님 되면 행복해, 내가 네 삶 책임져 줄게, 너 그냥 내 말 들어. 이런 식으로 자아를 잃어버리는, 개성을 잃어버리는 그런 교육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까 내 자유와 자발성을 잃게 되고, 무기력해진 아이는 이 안에서 증오심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타인을 향해서 막 악플을 달고 타인을 향해서 막 쏘아붙이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타인만 증오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증오를 하는데요. 내가 나를 증오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죠. 일단 첫 번째로는 열등감에 쉽게 빠지게 됩니다. 이게 내가 증오가 있고 나를 증오한다는 증거예요. 열등감을 항상 느끼고 뭔가 부족함을 느껴요. 굉장히 우울하고 부정적인 감정이죠. 자기 증오, 열등감.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남의 평가에 되게 민감하게 반응해요. 남한테 박수 소리를 들으면서 인생을 살아야 돼. 이 박수 소리가 조금이라도 끊긴다? 바로 열등감에 빠져요. 이 사람은 열등감 없고 되게 자기를 사랑하는 것 같은데? 인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만약 자기를 향한 박수 소리가 딱 끊겼을 때 갑자기 열등감에 휩싸인다? 그거는 자기 증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증오의 일환이에요.
그러니까 남의 칭찬을 계속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내가 내 인생을 살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내 인생이 계속 박수만 받겠어요. 가끔씩은 좀 야유도 받고 박수도 안 받고 눈에 안 띌 때도 있고, 뭐 롤러코스터가 어떻게 계속 올라갑니까?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데, 내려갈 때마다 열등감에 휩싸이고 올라가면 이게 정상이야. 내려갈 때마다 열등감에 휩싸이고. 이런 사람들은 이제 증오심이 자기 자신을 향하고 있다 라고 보셔도 됩니다. 세 번째로, 이게 제일 이제 현대 사회 많은 사람들을 안에 있는 문제인데요. 자기 증오가 있는 사람은 자기가 자신을 노예처럼 부린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니까 나는 휴식해도 안 되고요, 즐거워도 안 되고요, 만족해도 안 돼요. 항상 일을 해야 되고, 항상 성장해야 되고, 항상 고통스러워야 되고, 항상 불편한 자리에 있어야 돼요. 내가 조금이라도 쉰다?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물론 성장할 때도 기쁨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 기쁨보다 정말 비상식적으로 행복함과 편안함이 내 인생에 없고 항상 조급하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정말 돈을 많이 벌고 명예도 많이 있는 제임스 스틸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평생 하고 싶었던 일을 못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영영 하고 싶은 일을 못할 것이다 라는 말을 하는데요. 에리 브롬은 대다수의 사람이 이런 상태인데 자기가 이런 상태인지도 모른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원하는 일을 하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뭔가 내가 인생을 좀 잘못되게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행복한 삶을 살겠습니까? 모든 일을 해도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어요. 이때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사회가 원하는 일을 했을 때, 그때는 좋은 점밖에 안 들어와요. 내 인식에. 아, 내가 사회를 위해 살았으니까 이런 좋은 점도 있네. 그리고 뭔가 나쁜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남들도 다 똑같아. 남들도 다 힘들어. 당연한 거야. 이 정도 고난은 원래 인생에 있는 거야. 근데 정말 내가 원하는 일을 해서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생기잖아요. 좋은 일이 생겼을 때는 당연한 거예요. 이 좋은 일은 그냥 당연히 있는 거야. 남들도 이 정도는 다 좋아. 나쁜 일이 생기면 내가 원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이런 나쁜 일이 생긴 거야 라고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결국 내가 원하는 일을 절대 할 수 없는 사람이 돼요. 내가 원하는 일을 하면 내가 불행해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내 마음속에 있는 증오심 때문에. 그 증오심이 나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런 사람은 이런 나를 증오하기 때문에 이 증오하는 마음이 더 커지고, 이게 결국 남한테 뻥 하고 터집니다. 세상을 향한 증오, 남을 향한 증오, 사고, 스트레스,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증오 말고 사랑의 케이스는 어떨까요? 사랑을 한번 볼까요? 증오 말고 이 사랑이란 감정도 한번 살펴봅시다. 사랑은 뭐가 사랑일까요? 진정으로 사랑을 하는 사람은 많이 본 적이 없어서 이 얘기하기가 너무 힘들다 라고 저자는 밝힙니다. 그리고 애초에 이 책도 사랑에 대해서 말하려면 너무 말할 게 많아서 사랑을 얘기를 잘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진정한 사랑을 얘기하기보다는 왜곡된 사랑을 알려주고, 이거 하지 마, 이거는 사랑은 아니야, 진정한 사랑은 내 다른 책인 사랑의 기술이란 책을 한번 읽어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이 뭔지 좀 궁금하다면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을 좀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 책에서 가볍게 말하는 왜곡된 사랑을 한번 볼게요. 이거는 사랑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마조이즘적 사랑이에요. 이 마조이즘적 사랑은요, 내가 내 자아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자아를 완전히 포기하고 너의 도구가 될게, 너의 일부가 될게, 너의 말을 내가 다 복종할게, 내가 널 사랑하니까. 뭐 쉽게 말하면 우상 숭배 같은 게 있겠죠. 황금 송아지여, 내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내가 내 인생을 다 맡길게요. 이거는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대로 사디즘적 사랑도 사랑이 아니라고 해요.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니까 내가 너의 모든 걸 통제해 줄게, 내가 널 행복하게 만들어 줄 수 있어, 내가 널 다 통제할게, 내가 널 사랑하니까. 이런 사디즘적 사랑이 제일 잘 나타나는 게 부모 자식 간의 관계죠. 내가 널 사랑하니까 너는 내 말만 들어, 너의 자아를 포기해, 그렇다는 겁니다. 나는 마조이즘적 사랑을 하는 사람, 나는 사디즘적 사랑을 하는 사람, 이건 정해져 있지 않고요. 진정한 사랑을 못하는 사람, 이 마음속에 증오가 있는 사람은 사랑을 한다고 착각하더라도 계속 마조이즘적 사랑을 하거나
사디즘적 사랑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자기 애가 좀 부족하고 사랑을 할 수 있는 힘이 부족한 사람들은 내가 사랑을 하고 있다라고 착각하지만 사실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20대 때 연애를 볼까요? 내가 널 너무 사랑하니까 내 모든 시간을 너한테 쏟을게. 너는 왜 너의 모든 시간을 나한테 안 쏟아? 이거는 나만 사랑하는 거야? 그거는 사랑이 아닙니다. 애초에 그거 애초에 좀 왜곡된 사랑이에요. 약간 사디즘적 사랑을 하고 있는 거고 상대한테 사디즘적 사랑을 요구하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널 너무 사랑하니까 너가 하는 말 내가 다 들을게. 그래, 그냥 네가 하는 말 내가 다 들을게. 내가 너 사랑하니까. 이해는 안 되지만 일단 들어볼게. 이것도 뭔가 나를 포기하거나 상대를 포기하거나 뭐 그런 포기죠. 이것도 마조이즘적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 연플리 그런 웹드라마 같은 걸 보면서 좀 답답하고 눈물이 나는 그런 에피소드를 보잖아요. 그걸 보면 그 어떤 장면을 봐도 아 이건 사디즘적 사랑이구나, 이건 마조이즘적 사랑이구나, 이런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댓글에 아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데 이렇게 안타깝게 결말이 흘러가는구나, 뭐 그런 댓글을 보고 공감을 하면요,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이런 왜곡된 사랑이라는 점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사랑을 하려면 이제 어떤 조건이 있을까요? 이런 왜곡된 사랑을 하지 않고 진정한 사랑을 하려면요, 자유라는 가치와 평등이라는 가치가 필요해요. 나와 사랑하는 당신이 떨어져 있어야 돼요. 자유롭게 있어도 온전히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 나라는 자아와 너라는 자아가 평등해야 돼요. 일단 이 조건이 성립해야 나와 너는 사랑을 할 수 있어요. 마조이즘적 사랑은요, 첫 번째로 내 자아보다 네 자아가 훨씬 월등해요. 사디즘적 사랑은 반대죠. 얘네 둘은 평등의 조건을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애가 없는 사랑은요, 자유라는 조건이 없는 거예요. 내가 너 없이도 혼자서도 인생을 행복하게 나를 사랑하면서 살 수 있어야 남을 사랑할 수도 있는데요, 자기의 결핍인 사람은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사랑을 하려면 나 혼자 있어도 제 정신을 유지하고 외로움을 견딜 수 있어야 돼요. 남이 없어도 내가 나를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이런 사람이 남을 만났을 때 내가 나를 사랑하는 만큼 너도 너를 사랑하지, 야 너도 너를 진짜 많이 사랑하겠지, 내가 나를 이만큼 많이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존중할게, 너의 자아를 존중할게, 뭐 이런 조건이 사랑의 조건이다. 그래서 증오는 대상을 파괴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내가 널 증오해? 내가 널 파괴하고 싶은 거야. 내가 날 증오해? 내가 날 파괴하고 싶은 거야. 사랑은 반대예요. 너에 대해서 너의 존재를 긍정하는 거예요. 너가 있어줘서 너무 고마워. 널 사랑해. 날 너무 고마워. 내가 존재해서 너무 고마워. 사랑은 불타오르는 격정이 아닙니다. 잠깐 내가 널 사랑하니까 내 모든 시간과 에너지와 노력과 돈과 모든 걸 너한테 쏟아 붙일 거야가 사랑이 아니에요. 정말 온 몸과 마음으로 너의 존재를 존중하고 너의 존재를 이해하고 너의 행복, 너의 발전, 너의 자유를 응원하는 거예요. 내가 널 사랑하니까 이 모든 걸 다 줄게, 이런 낭만적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널 사랑하니까 널 응원할게, 너의 행복을 빌게. 하지만 그러면서도 나는 나 혼자 있어도 행복하고 너 혼자 있어도 행복한데 너랑 있으면 더 행복해. 시너지가 좋네. 너 너무 사랑해. 너가 너의 개성을 가지고 있고 너가 진정한 행복으로 갈 수 있게 내가 응원할게. 내가 여러분들 응원해서 이렇게 영상 찍잖아요. 이거 왜 안 보는 거야? 다 보란 말이야. 뭐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증오가 마음속에 자라는 사람이 있다고 말했잖아요. 사랑이 마음속에 자라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요? 어떤 조건 하에서 이런 근본적 호감, 나를 향한 이런 사랑이 자랄 수 있을까요? 이 부분 좀 에리 프롬한테 좀 실망스러웠는데 좀 대충 말하고 끝냅니다. 첫 번째로는 다른 사람의 진정한 사랑을 어릴 때 경험해야 된대요. 근데 이게 진짜 드럽게 어렵대요. 부모님들도 그런 사랑을 쉽게 접하지 못했고 그런 사랑을 쉽게 할 수 있는 사회가 아니다 보니까 아이한테 그런 사랑을 쉽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곡된 사랑을 하는 거죠. 내가 너 사랑하니까 내 말 다 들어. 의대 가. 내가 너 사랑하는데 내가 너한테 해가 될 말을 하겠니? 이런 식으로 잘하면 안 되고, 내가 널 정말 사랑하니까 너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내 이야기를 들려주고 정말 너의 행복을 빌고 정말 너의 존재를 응원해주는 그런 부모님의 사랑을, 혹은 학교에서 선생님의 사랑을, 정말 어렵겠지만 그 어릴 때 친구의 진정한 사랑을 느끼고, 아까 증오
파트에서 말한 그런 증오를 일으키는 모든 경험을 좀 덜하면 근본적 호감이 마음 안에 자리 잡을 수 있다라고 프롬은 얘기합니다. 조금 빈약하죠.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을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내가 나를 사랑하고 정말 내가 나를 열정적으로 응원할 수 있는 사람만이 남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이만큼 사랑하는데 너도 너를 그만큼 사랑하겠지? 이 전제 조건이 깔려야지 내가 내 삶이 마음에 안 들어, 내가 나를 싫어해 하는 사람은 되게 왜곡되게 남을 사랑하거나 남을 대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남을 사랑하고 싶다, 연애하고 싶다, 정말 예쁜 결혼하고 싶다, 부모님한테 사랑을 돌려드리고 싶다, 나부터 사랑하는 연습을 좀 해보세요. 그 나부터 사랑하는 연습은 일단 이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아니면 이 영상을 쭉 보든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얘기한 이기심과 자기의 차이가 뭘까? 아니 지금 이기심은 뭐야? 이기심은 내가 나를 그래도 사랑하는 거 아니야? 질문이 남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거에 대한 해답을 5장에서 좀 꽤나 명쾌하게 저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기심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이기적이다 하는 사람을 보면 어떻죠? 탐욕적인 사람이죠. 쟤 정말 이기적이야 하는 사람들을 보면 뭘 다 얻으려고 해요. 돈도 더 얻으려고 하고 특권도 더 얻으려고 하고 남한테 지지 않으려고 하고 계속 탐욕적으로 뭘 원해요. 이런 탐욕은요 결국 나에 대한 불만 때문에 이런 탐욕이 생긴다는 거예요. 결국 이기적인 사람은요 내가 날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탐욕적으로 변한 게 아니라요 내가 날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탐욕적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이 안에 채워지지 않는 밑동이 깨진 항아리가 있어서 욕심을 계속 붓는 거예요. 결국은 이기심은 자기의 결핍이다. 이기적인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다. 나를 증오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프롬이 이기심이야 이타심이야 하면 무조건 이타심이라 대답을 할 거예요. 왜냐? 이기심은 증오에 포커스를 한 감정이고요. 이타심은 그래도 남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타심이야 자기 애야 하면 그럼 동시에 라고 대답을 하겠죠. 그래서 프롬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요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거울을 보고 너무 잘생겼어, 너무 꾸미고 이런 식으로 나르시시스트가 할 수도 있지만 결국 그 사람은 뭔가의 결핍이 있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계속 채우는 욕심, 나만 바라보는, 내 모든 에너지를 나한테만 써야 하는 뭔가 그 결핍이 있기 때문에, 나를 증오하는 마음이 어딘가에 숨어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다. 결국 나르시시스트는 나도 사랑하지 않고 남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며 이 장을 끝냅니다. 결국 3장을 한 줄 요약하면요, 이기적으로 살아야 돼, 이타적으로 살아야 돼? 프롬은 말합니다. 개소리 하지마. 나를 사랑하고 남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 나도 사랑하고 모두를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 요즘 사람들은 이기적이고 이타적이지 않아. 다들 자기만 사랑해. No. 요즘 사회의 문제는 사람들이 증오로 마음이 가득한 겁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은 증오가 마음속에 가득해서 나도 증오하고 남도 증오하고, 그래서 이타적이지 못한 거다. 나도 사랑하고 남도 사랑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며 이 장을 마치게 됩니다. 3장이 상당히 길었는데 페이지가 애초에 많습니다. 다음부터는 조금 짧게 가도록 노력해 볼 테니까요. 쭉 봐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안녕.